안녕하세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일체유심조입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를 통해 마음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시작합니다. 지하철의 무례한 청년, 그는 어떻게 내 마음을 구원한 스승이 되었나? 우리는 익명의 도시를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거대한 회색빛 도시의 혈관인 지하철에 몸을 싣고 수많은 무표정한 얼굴들 사이를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같은 공기를 호흡하지만 각자의 섬에 갇힌 채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이 거대한 고독의 군도 속에서 타인은 종종 나의 평화를 위협하는 잠재적 스트레스 요인이 되곤 합니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내 발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 좁은 골목길에서 내 어깨를 세게 치고 가는 사람, 카페에서 시끄럽게 통화하는 사람. 이런 사소한 마찰들은 마치 미세먼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하나하나는 작고 희미하지만 퇴근길에 집의 현관문을 열 때쯤이면 우리는 알 수 없는 피로감과 짜증에 뒤덮여 있곤 하죠. 이것이 바로 감정의 먼지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의 먼지를 씻어낼 겨를도 없이 다음 날 아침 다시 익명의 도시로 출근합니다. 저 또한 그런 평범한 도시인이었습니다. 제 마음의 평화는 너무나 연약해서 타인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 쉽게 금이 가고 부서지곤 했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따라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내 마음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송두리째 내어준 채 살아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된 그날 아침의 사건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사람들로 꽉 찬 출근길 2호선 열차였습니다. 새소리와 안내의 방송,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인 공간 속에서 저는 운 좋게 구석 자리를 차지하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짧은 평화였습니다. 다음 역에서 한 청년이 제 옆자리에 앉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20살 남짓으로 보이는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리를 꼬았습니다. 문제는 그의 꼬아 올린 다리 끝이 제 허벅지를 툭 하고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련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리를 까딱거리는 습관까지 있었고, 그럴 때마다 나이키 운동화의 고무 밑창 부분이 주기적으로 제 바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불쾌감이라는 이름의 뜨거운 용암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 성인이면 공공장소에서 이 정도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마음속에서 재판관이 된 저는 이미 그에게 사회성 부족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턱이 저절로 굳어지고 미간에는 깊은 골이 패였습니다. 심장이 미세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고 호흡은 얕아졌습니다. 제 몸은 이미 완벽한 투쟁 도피 반응 Fight or Flight Response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꼬인 다리가 침범한 물리적 공간은 고작 15cm 남짓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제 마음속에 피어난 분노와 경멸감은 제 존재 전체를 잠식할 듯 거대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가정교육이 온갖 꼰대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불쾌감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일부러 헛기침을 크게 해보기도 하고 제 쪽으로 몸을 더 밀착하며 저의 불편함을 드러내 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귀에 꽂은 이어폰 속 세상에 완전히 몰입한 채 저의 소심한 저항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화로웠고 저 혼자 지옥에 있었습니다. 분노의 불길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문득 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저는 잔뜩 화가 난 옹졸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청년 옆에서 혼자 분노하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고통스러워하는 한심한 중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면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분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 청년은 너의 분노를 알지도 못하는데 이 모든 감정의 독은 결국 너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불쾌한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생각은 없는가? 그것은 마치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머리에 뒤집어 쓴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청년이 제 다리를 친 것은 사실이지만 제 마음에 불을 지른 것은 제 자신이라는 것을요. 그의 행동은 단지 성량을 그은 것뿐. 제 마음속에 분노라는 마른 장작이 가득했기에 이토록 큰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분노의 노예가 되어 남은 출근 시간을 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을 내 마음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소심한 복수보다 훨씬 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아주 특별하고도 비밀스러운 미션을 부여했습니다. 지금부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저 청년을 비난하는 대신 온전히 이해해본다. 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자비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션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자 들끓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가지 관문을 통해 이 여정을 통과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지성의 관문, 둘째는 감성의 관문, 셋째는 영성의 관문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스마트폰을 꺼내 다리 꼬는 자세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의 대상이었던 그 자세를 지극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탐구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검색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리를 꼬는 자세는 척추를 한쪽으로 휘게 만들어 척추측만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골반을 비틀어 허리 통증과 고관절 통증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다리의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하지정맥류의 위험을 높이고 심할 경우 다리 신경이 눌려 일시적인 마비를 유발하기도 한다는 전문가의 소견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다리를 꼬는 자세는 방어기제의 하나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낯선 공간이나 불편한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싶을 때 나타나는 자세라는 것이죠. 이 지식들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선물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무례함이나 공격이 아니라 어쩌면 불편함과 자기보호의 신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의학적 지식은 그의 행동을 비판의 대상이 아닌 건강상의 문제로 보게 했고, 심리학적 지식은 그를 가해자가 아닌 어쩌면 저처럼 이 혼잡한 공간을 힘들어하는 동료로 느끼게 했습니다. 앓은 분노를 식히는 가장 효과적인 냉각수였습니다. 지성의 문을 통과하자 이제 감성의 문을 열 차례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제 옆의 청년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이다. 어젯밤 팀의 중대한 실수가 자신의 탓이라며 부장에게 혹독하게 질책을 받았다. 밤새 보고서를 수정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오늘 아침 다시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다. 그의 꼬인 다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위축된 마음의 표현이다. 마지막 영성의 관문 앞에서 저는 위대한 스승들의 지혜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제 머릿속을 가장 먼저 스치고 지나간 것은 법정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관계나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사물을 보면 그 사물을 바로 볼 수 없다. 내 마음이 가라앉고 고요하고 맑을 때 비로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내 공간을 침범당했다는 불쾌한 감정의 색안경을 끼고 그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그 색안경을 끼고 보는
세상은 온통 왜곡되고 뒤틀려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례한 청년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제 감정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나아가 고대 스토아 철학의 지혜도 떠올랐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지하철에서 다리를 꼬는 행위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는 중립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에 이것은 무례하고 나를 무시하는 행위다라는 판단을 덧붙이는 순간 그 사건은 저를 괴롭히는 고통의 원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 행동에 대한 나의 판단과 반응입니다. 마음의 주도권이 온전히 저에게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내장 해방의 종착역,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하는 동안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제가 내릴역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의 청년이 갑자기 자세를 바로 하고 꼬았던 다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역에서 내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그는 저를 향해 멋쩍게 목례를 하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그는 중간에 저의 불편함을 눈치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의 마지막 행동과 상관없이 제 마음은 이미 깊은 평화와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이 아니라 제 마음의 작동 방식을 깨닫게 해주고 저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성장시킨 스승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분노와 짜증으로 가득했던 마음은 텅 비었고 그 자리에 따뜻한 자비와 고요한 평화가 채워졌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은 여전히 붐볐고 사람들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제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지하철의 청년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감정의 먼지를 유발하는 사소한 마찰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을 내 입맛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일상의 모든 불편함과 마찰은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온 소중한 미션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불편하게 할 때 비난과 분노의 화살을 쏘기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자비의 여정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성으로 그를 탐구하고 감성으로 그를 상상하고 영성으로 당신 자신을 성찰해보세요. 그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타인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당신 자신을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